그래서 보통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있고요. 보통 통상 시중은행에서 8등급 되면은 이제 대출 거절입니다. 시중 1금융권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보통 5등급 이하면은 잘 안 해주려고 해요. 예. 아니면 7등급이나 이제 그러면은 이제 약간 2금융권 대출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과거에 어떤 그 연체 기록이나 혹은 그런 게 있다든지 아니면 혹시 현금 서비스 받아보신 적 있으신 분 계신가요? 아, 예. 다들 그래도 신용이 우량하시네요. 현금 서비스가 대출이에요. 이게 10,000원을 빌려도 대출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또 대출인데 2금융권 대출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 받게 되면요. 등급이 바로 떨어질 수도 있고 안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뭐가 떨어지면 얘가 떨어져요. 점수가. 점수가 여기에서 등급별로 여기에서 어느 정도 돼가지고 이 정도 점수가 넘으면 1등급이고 이 정도 점수가 넘으면 2등급이고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나이스 정보통신 들어가면 그 등급표 보실 수 있으시고요. 은행원들이 이제 요런 이제 평가에 대한 그런 게 나와요. 이런 거를 좀 보게 되는데요. 이제 뭐 긍정적인 요인, 부정적인 요인, 뭐 평점 프로파일, 뭐 적용 배제 사유, 뭐 현재 상태, 신용 상태, 등급 상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전체적으로 이제 레포트가 딱 그 사람의 그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그 금융사에서 이거를 딱 하면은 요런 레포트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레포트를 받아보는데 보통 이제 하는 요인들이 이래요. 긍정적인 요인, 뭐 과거 12 연체 이력이나 뭐 연체가 없었다는 얘기죠. 연체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채무불이행, 돈을 빌렸다가 안 갚은 적 그런 게 전혀 없고 비교적 오랜 신용거래, 이제 카드를 만드는 순간부터 신용거래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장 1단이 있는데 카드를 조금 빨리 만들고 그거를 쓰고 갖고 이제 그거를 잘 하면 신용등급이나 신용 점수가 좀 높아지는 게 있으세요. 그리고 최근 신용카드를 연체 없이 우량하게 잘 사용하고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긍정적인 요인이다. 근데 부정적인 요인은 이제 제가 대출이 좀 있습니다. 신용대출가 이제 담보대출로 나눠가지고 있는데 신용대출 잔액이 5천만 원이 넘고 총 대출 잔액이 1억이 넘고 대출 정보가 지금 제가 3군데에서 받고 있거든요. 근데 3군데에서 받고 있는데 이게 대출 해준 기간이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부정적이다.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만희님의 신용 점수는 813점에 1000점 중에서 이 정도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전에 보고 은행원들이 막 바로 이제 안 하는 막 그런 것들이 뭐 채무불이행이라든지 뭐 현금 서비스 쓴다든지 이러면은 이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서 이게 부결 사유는 아닌데 바로 그냥 접어버려요. 대출을. 왜냐하면은 봤을 때 이게 이 사람이 돈이 없어가지고 되게 불량하게 썼다 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다음 장. 여기에서 이제 조금 장표가 너무 많아가지고 좀 간추려 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실적이라는 걸 봅니다. 신용카드 실적을 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맨날 200만 원씩 해가지고 200만 원을 잘 갚아. 그러면 이 사람이 적어도 200만 원 정도 한도에서는 이 사람이 현금 흐름이 좋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현금 신용카드를 200만 원을 잘 긁고 맨날 한 3일, 4일 뭐 이런 연체들이 있어요. 뭐 그런 경우도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보통 걸어 놓잖아요. 빠져나가게. 근데 먼저 있는 돈이 다 빠져나가고 이게 돈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으실 거예요. 예. 근데 그런 경우가 뭐 좀 잦으면은 여기에서는 심사를 할 때 이 사람이 죄송합니다. 예. 이 사람이 돈이 없구나. 항상 돈이 쪼들리는구나.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로 부결을 영업부단에서 지금 내려버릴 가능성이 되게 높으세요. 그리고 신용조회도 되게 중요한 요소인 게 요거는 이제 금융 시스템상의 이제 문제인데 대출 조회를 하고 이게 딱 나오면 대출을 얼마 가지고 있는지 어디서 받았는지가 이게 나오는데 대출 기표를 하고 이게 통합망이 있어요. 전산망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인데 이게 리드 타임이 3일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 시스템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대출받고 여기서 대출받고 여기서 대출받고 원래는 내 신용으로 3천만 원밖에 못 받는데 여기 3천 여기 3천 여기 3천 이렇게 받아가지고 디폴트를 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신용조회 그 횟수가 그 여기에서의 그 어떤 그 대출 가이드라인에서 부결 사유는 아니에요. 부결 사유는 아닌데 갑자기 최근에 막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에서 막 이렇게 그 조회한 게 있다. 그러면은 그 조회 조건은 아니지만 그 이거 이상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이상하다 느끼면은 바로 이제 접어버리거든요. 은행원들의 기본 생리 자체가. 그래서 그 신용조회를 할 때 이제 그럴 때는 여러 군데다 넣으면 안 돼요. 딱 해가지고 자기 신용 상태나 이런 걸 잘 판단을 해가지고 될 것 같은 데다가 해야지 그 보통 은행원들은 이제 이거 열어보지 않으면 얘기를 못 하니까 신용조회부터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 저기 에이전트들이 있어요. 그 네이버에 하면 대출 얼마까지 가능합니다. 이제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보통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냐면 그 정상적으로 이제 그 은행에서 위탁 업무를 받아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게 하나 받으면 그 대출을 한 건 해주면 이분들이 수수료를 받아가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기서 이 사람이 어디서 될지 모르니까 여기에서 그 넣고 여기 넣고 여기 넣고 여기 넣고 여기 넣고 여기 넣어가지고 신용조회 이거 과다 정보로 그 뜨게 만들어 버려요. 잘못하면. 네.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저축은행에서 빌렸다 캐피탈에서 돈을 빌리기 전에 신용조회를 먼저 사전에 신청을 하게 되는데 순서가 있어요. 1금융권에서 해가지고 2금융권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가셔야지 신용조회를 그 저축은행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그 잘 몰라가지고 빨리 그 제가 있었던 그 OK저축은행 쉽고 빠른 대출 이런 거 한다고 300만 원 그러면은 여기에서 돈을 빌렸어? 너 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여기서 돈을 빌려? 너 돈 안 빌려줄 거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연체 기준도 되게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카드 단기 연체들 있잖아요. 이게 12 단기 연체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채무불이행, 이제 돈 안 갚았던 부분, 금융질서 문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돈을 잘 안 갚았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그 나쁜 행동들을 했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기록에 남거든요. 이게 그 예를 들어서 그 지금 굉장히 그 잘 운영되고 있는 한 그 모 주점 그 대표님이 그 제가 이제 돈을 빌려드렸는데 제가 2억 3천을 빌려드렸어요. 이제 그 신규점 낸다고 되게 잘 되거든요. 매장을 18개를 가지고 있는데 평균 매출이 8천이 넘어요. 다 직영이고. 근데 그분이 그 외국에 나갔었는데 그 외국에 이제 그 공부를 하러 나갔는데 1년 있다가 들어와 보니까 내가 그 휴대폰 요거를 정지를 안 시키고 그냥 갔던 거예요. 근데 이게 그 휴대폰사에서 이게 연체가 자주 되면은 이제 어떻게 얘네들이 회수를 하냐면 그 여기 보증보험 그쪽에다가 이걸 걸어가지고 보증보험한테 먼저 받고 보증보험은 얘 돈을 계속 내라고 독촉을 한 다음에 안 되면은 이거를 그 채무불이행 등재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면은 채무불이행 등재가 되면은 이게 사라지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게 10년인가 15년이 걸려요. 이게 사라지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그 돈이 10만 원, 15만 원인가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하나 되면은 평생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자산도 되게 많고 그랬거든요. 그 남편이 되게 유명한 셰프 출신이고 그 전세보증금이 50억이 넘고 뭐 되게 그런 분이셨는데 은행에서는 돈을 빌려주질 않는데요. 예. 저희 심사부에서도 이게 여기는 하면 된다. 그 절대 그럴 일 없다 해도 돈을 빌려주질 않아요. 예. 예. 그리고 대출 상환 정보. 이제 대출을 잘 쓰고 이제 잘 갚았다. 자주 쓰고 또 갚고 이제 그러면은 이게 또 그게 되게 큰 금액인데 이게 뭐 크게 그런 거 없이 잘 갚으면은 그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되게 현금 흐름이나 이런 게 좋구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대출 기준이 보통 뭐 대출이 얼마 정도 있는지 보증도 이제 있거든요. 이제 보증서 대출이나 이런 거를 할 때 보증 이력이 또 껴있고 이것도 대출하고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 조정을 받은 적이 있는지 단기 카드 대출, 그 현금 서비스 10,000원이라도 받은 게 있는지 이런 거를 보고 영업부에서 심사를 해서 괜찮다라고 하면은 다음으로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담보에 대해서 또 이제 좀 말씀을 드릴 부분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구분으로 담보의 구성을 보면은 인적 담보라는 게 있고요, 물적 담보라는 게 있습니다. 인적 담보는 이제 뭐 잘 아시죠? 연대 보증, 뭐 연대 채무, 이게 약간 비슷한 개념인데 이제 연대 보증은 예를 들어서 연대로 해가지고 이 사람이 뭐 회사를 내가 했는데 임원이 5명이에요. 그러면은 이 회사에서 돈을 빌릴 때 이 임원들한테 보증을 겁니다. 이 회사가 디폴트가 나면 네가 갚아. 근데 이거 연대 채무도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근데 연대 채무는 은행이 A한테 돈 갚아, B한테 갚아, 이게 다 똑같아요. 누구한테나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연대보증 같은 경우에는, 연대보증 단수보증 같은 경우에는 주채무자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한테 먼저 갚으라 그러고 디폴트 나면은 그 다음에 이사한테 이제 오고 이제 그런 방식이에요. 근데 대표가 그냥 도망가고 이제 해가지고 하면은 연대보증을 심어놨으면은 다음 차수의 사람한테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은행에서 인적 보증이라는 거를 하는 거는 연대보증이 거의 실무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고요. 물적 담보는 다들 한 번씩 들어보시는 단어실 거예요. 뭐 유치권, 뭐 근저당권, 질권,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뭐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좀 설명을 드릴 부분이 뭐 근저당권 다들 아시죠? 부동산 대출하실 때 부동산을 등기소에 가가지고 여기에다가 채권 이런 게 내가 여기에 돈을 빌렸으니까 이만큼의 이제 채권 금액을 내가 넣을 거야 해가지고 하는 게 근저당권이라는 거고, 질권은 이제 물건, 움직이는 유체동산들, 그런 거에 담보를 거는 걸 질권이라고 하고, 양도담보라는 게 있습니다. 창업금융에서는 양도담보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보는데요. 양도담보가 뭐냐면은 내가 받을 돈이 있어. 그거를 담보로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전세보증금. 전세보증금 나중에 이게 전세 계약이 끝나면은 돈 받을 거 있죠. 예. 그게 양도할 채권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양도담보라고 하고 있는 부분이고, 창업금융에서 이게 많이 하는 부분이 보증금 있잖아요. 보증금. 이 보증금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양도담보라고 좀 하는 부분이 있는데, 보증금이 이게 담보로서의 효력을 가지려면은 집주인이 허락을 해줘야 돼요. 집주인이 내가 돈 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줄지 은행한테 줄지, 근데 집주인이 주는 입장에서는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양도담보 승낙서라는 거를 집주인한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집주인한테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부분이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시중은행이나 이쪽에서는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보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 양도담보 승낙서라는 거를 받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리고 임대보증금은 장사가 안 되고 그러면은 까여나가잖아요.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집주인에게 있기 때문에, 건물주에게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그거를 별로 선호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창업금융이나 이런 게 나올 때 첨담보라는 형식으로 이제 거는 거예요. 이제 걸 수 있는 게 있으면. 아니면은 근저당권 지금 70%까지 LTV인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70%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뒤에서 이제 설정을 하는 거죠. 첨담보의 형태로.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통 이제 담보가 구성이 되고 있고요. 자, 심사 방법인데요. 심사부에 올라가면은 심사부에서 이제 대출을 해주는 규정이 있어요. 보통 2가지 규정으로 많이 보고 있는데, 대출 취급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 대출은 누구한테 나가는 거고, 어떤 기준에 있는 사람한테 나가는 거고,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총 LTV는 이 정도 안에서만 움직여야 되고, 신용등급은 어느 정도에서 움직여야 되고, 이 정도 등급이면은 금리는 이 정도에서 선정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아주 세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게 막 10장, 20장 넘게 이렇게 그것만 빼곡하게 돼 있거든요. 어떤 상품 같은 경우는 이게 대출 취급 지침만 이 정도 돼요. 그래서 그거를 다 달달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상품 취급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상품 이제 홍보하거나 이제 그럴 때 그런 기준에 대해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정책 자금이나 이런 거, 뭐 미소금융이나 이런 거
보면은 상품 설명 보면은 최대 얼마 뭐 최대 5천만 원 해줄 수 있고 뭐 연금리 몇 프로부터 해가지고 뭐 신용등급 몇 등급까지 가능 뭐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이게 그렇게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지금 취급을 하고요. 그 심사부에서는 항상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요. 이게 자산 건전성 부유라는 부분인데 그 은행에서 그 대출을 취급을 할 때요. 그 5가지 등급으로 이 자산이 안전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맞는 충당금을 쌓습니다. 예. 어떤 부분이냐면 대출이 1억이 나갔는데 얘가 그 괜찮고 건전하다라고 하면 정상으로 지금 두고 있고요. 이게 약간 조금 문제가 있다. 전화도 잘 안 받고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요주의, 그리고 고정이라는 건 이거는 진짜 그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거의 뭐 확실하다라고 하면 고정으로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고정에서 더 가서 이거는 회수를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회수를 과연 가능할까라는 단계가 오면 회수이문, 그리고 이건 100% 디폴트 났다라고 하면 대출 채권에 대한 건 추정 손실로 해가지고 관리 5가지 단계로 하는데, 이게 왜 여기를 신경을 쓰냐면 그 대손 충당금이라는 걸 쌓아야 돼요. 은행은 정상 그 대출에 대해서는 대출 금액이 100억이면은 그 1%를 쌓아야 됩니다. 1억을 그냥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은행이. 근데 요주의가 있으면은 요주의는 그 요주의 대출이 100억이 있으면 10억을 그냥 그 못 쓰고 묵혀놔야 됩니다. 고정은 20%, 회수의무는 55%, 추정 손실은 100%. 은행이 돈 장사하는 데라 그랬잖아요. 예금을 그 예를 들어서 1,000억을 받았는데 얘를 잘 워킹을 시켜야지 그 예대 마진이 발생하고 이제 그 회사가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고정이야 여신들이 많으면은 돈이 묶이기 때문에 돈을 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고정이 될 가능성이, 부실 여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심사부에서. 그래서 이게 정상인지, 그리고 심사에서 그 대출이 나가고 나서 대출 관리를 또 합니다. 대출 관리를 하는 부분에서 항상 매월 한 번씩 나간 거에 대해서 자산 건전성 부유 심사를 해요, 그 팀에서. 그래서 이게 그 기준이 다 있거든요. 그 기준에 받아서 정상인지 유주인지 고정인지 이거를 되게 고민을 합니다. 그 팀에서 이게 많으면 심사할 때 되게 힘들어져요. 그 대출이 나갈 때. 예. 심사가 다 끝나면 자서를 이제 그 하고요. 그 자서를 이제 그 사인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자서가 잘 끝나면은 그 저희 담당자가 싸줄 수도 있고 그 여직원이 싸줄 수도 있고 해서 그 상호저축은행 여기에서 입력을 해가지고 그 송금을 해줍니다. 이게 금액이 1억이 나가든 5천만 원이 나가든 100억이 나가든 똑같아요. 이제 한번 큰 돈이 나가면은 그 개인이 그 여직원이나 담당자가 이제 돈을 쏘면은 뭐 대리, 팀장, 부장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다 이렇게 그 자리에서 결제를 해줘야지 이게 돈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기표가 됩니다. 예. 그래서 창업대출 상품을 제가 이제 그 전체 다 이렇게 분류하지는 않았고요.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좀 몇 개 회사의 그 로고를 좀 가져와 봤어요. 그 제 경험상 그래도 여기가 조금 잘해준다 라는 부분에서 조금 가져와 봤고요. 다음에 이제 창업대출을 할 때 그 다른 데 가지 마시고요. 여기서 안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면은 명동에 가셔야 되세요. 예. 그래서 앞에 아니요. 여기. 네. 좀 설명을 드리면은 그 보증서 대출이라고 해서 이거는 거의 정책자금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나라에서 보통 이제 소상공인 지원 정책자금을 푼다라고 하면은 나라에서 이 금액을 그 보증을 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은행들에서 이제 신용대출이나 이거를 자기가 그냥 나가가지고 하면은 이건 신용대출이기 때문에 그 책임져야 되는 금액이 되게 커요. 회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은행에서 신용대출이 나가면은 자영업자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느 정도 워킹이 돼서 조건이 되면은 보증서 대출로 많이 갈아태우려고 합니다. 이제 지점장도 그렇고 담당자도 그렇고 이렇게 보증서 대출로 바꿔주시면 뭐 금리도 얘를 1, 2% 더 낮아지고 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보통 많이 그 하는 게 서울보증보험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 두 군데가 있는데
여기 지점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지점에 가가지고 하시면 되세요.